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의 정영진.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그리고 정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포맷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 1화에서 반응들이 썩 좋지는 않아갖고 네. 이번에 이제 인적 쇄신도 한번 저희가 이뤄냈고 그리고 미녀 여성분을 다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어야 될 책 일당백에서 다룰 책이 뭡니까, 우리 정박님? 네, 뭐 정권도 바뀌고 이제 새로운 술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고전으로, 고전이라는 게 새로운 고전이라는 게 좀 말은 안 맞는데 뭐 정치 현상에 맞춰가지고 정치의 고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한번 들어가야죠. 우리 정민현님 지금 검색하기 좀 늦은 것 같고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읽지 말고 언제 들어봤습니까? 솔직히 군주로는 네. 뭐 중고등학교 때 네, 들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전혀 안 나고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키아벨리, 우리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죠. 왜요? 마키아벨리즘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아니요. 뭐 이승만을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마키아벨리스타 이런 이야기. 독재하고는 또 조금 다른. 어렵네요. 뭐예요, 그러면? 마키아벨리즘 어떤 사회주의? 아니야.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 나는 좀 너보단 나아. 그럼 약간 그런 건가? 우리 왜 뭐지? 사이코패스 말고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갔어요, 지금. 아니요, 뭐 소시오패스도 뭐 따지자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인정사정 없고 냉혹하고 뭐 이런 의미에서는 되는데 애초 마키아벨리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게 조금 지금 좀 왜곡되고 조금 잘못 좀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이전에 정치에 젖었던 사람들에게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마키아벨리즘 하면 우리가 이제 수단 목적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면 최고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왕이다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애초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의 국익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국익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네. 뭐 국가 공동체의 존립에 관계되는 것, 존망에 관계되는 것, 네네.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핵심적 이익에 관계되는 것, 예.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마다 이제 좀 경중이 있고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국가 공동체의 어떤 존립에 관계되는 일 같으면 그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애초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우리가 현실 정치, 현실 사회 도덕 가지고 국가 공동체의 어떤 존립을 평가할 수 없다. 뭐 그런 취지에 사실은 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자, 정민여 씨, 보통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린 편이죠? 저 그렇죠. 여기가 마키아벨리가 있네. 제가 마키아벨리즘이죠. 마키아벨리가 어느 시대 정도일까요? 마키아벨리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니콜로. 니콜로. 그러면 이탈리아겠죠. 이탈리아. 네. 그러면 이탈리아라면 중세 시대. 맞아? 이걸 참 중세를 맞다고 하기 조금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세와 근대 사이? 진짜 수백 년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469년 15세기 좀 이제 후반부에 태어나서 1627년에 이제 졸했으니까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중세와 근대 사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100권 정도 읽으면 정말 똑똑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일단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뭘 시작했다고 머리가 아프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뭐 그래 그 와중에 그 당시 이탈리아가 지금 같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네. 요즘 치면 이제 이탈리아가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네. 뭐 대표적인 데가 이제 로마 교황청이 교황이 지배하는 교황령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베네치아, 거기에 힘이 아주 셌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기 마키아벨리가 태어난 피렌체,
플로렌스. 네, 로마에서 위쪽으로 있죠. 네.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우리가 그 나폴리. 나폴리탄. 네, 그 나폴리 피자. 정민혜 씨 이탈리아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너무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나폴리는 피자다.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쫙 알아가지고 오죠. 요거 이제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그때 한번 배경이 됐던 도시들 한번 투어를 따로 하도록 좋다. 하고. 좋네요. 너무 좋다. 일단 마키아벨리가 그 15세기 후반, 그죠? 네. 15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뭐 했던 사람인지는 우리가 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뭐 한마디로 말 그대로 위인이죠, 위인. 위인이에요? 예.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뭐 해서 위인이에요? 사실 이 양반 같은 경우가 뭐 딱 어떤 뭐 현실에서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군주론을 지었다는 것 이거 하나로도 그래요? 역사의 불멸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원래 작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희곡도 쓰고 시도 쓰고 그런 작가적인 기질도 있었고 네. 또 뭐 외교관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또 군사 전략가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다재다능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예전에 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리스 신화죠. 히드라라는 거 머리가 수천 개가 되는 괴물이잖아요. 그 누구죠? 헤라클레스가 아무리 머리를 잘라도 다시 머리가 솟아나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떤 프랑스 철학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히드라의 머리가 100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히드라의 머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규정하기 힘든 거죠. 위인들을. 이 사람은 외교관이다. 이 사람은 사상가다. 이 사람은 작가다. 그냥 다 포함하는 정말 르네상스적인 그런 천재였죠. 그러면은 그때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네. 별로 존경을 받지 못했고 사후에 추앙받게 된 건가요? 아니 사후에도 엄청나게 이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 정말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 그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니까 그 당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그 이후에도 교회. 네. 그런데 중세 유럽을 지탱하는 것들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네네. 교회에서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악마의 속삭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독일에 그 당시 이제 나중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같은 사람은 이 사람 책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뭐 이거는 완전히 악의 책이고 이 사람은 악의 교사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완전히 극언을 하죠. 사실은 뭐 누가 봐도 착한 일을 해라. 네. 뭐 남에게 덕을 베풀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착하게 보이지 마라. 착한 척만 해라. 남에게 인심 쓰는 척만 해라. 이런 이제 가르침이 여기 깔려 있으니까 좋아할 수가 없었겠죠. 군주론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군주론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인간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아주 그냥 해부학적인 시선으로 하나씩 왜 우리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핀셋으로 그죠? 그리고 메스로 하나씩 다 낱낱이 한번 잘라내고 뒤집어 보고 반응을 체크해 보고 이런 책들이죠, 사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데 사실 또 제가 지금 그냥 얼핏 듣기로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요즘 우리 시대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능력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왜 마키아벨리 이 책 군주론이 정치학의 시작, 근대 정치학의 시작이고 고전의 자리에 올랐냐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인간을 바라볼 때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교에서는 인간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인간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네. 남을 도와줘야 되고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런 당위의 인간 무엇으로 행동해야 된다. 무엇이 돼야 된다. 이렇게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마키아벨리 책을 보면 현실의 인간을 최초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는 잊을 수 있는데 자기의 재물을 빼앗아간 자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진짜. 네. 아버지를 부모를 죽인 자는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간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마키아벨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 되게 재밌는데요, 진짜 이거 읽어봐야겠는데. 네, 뭐 아니 그 이유에 많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 군주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자와 여우에 비유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자는 힘이 세지 않습니까? 백수의 왕인데 그 대신 함정, 덫에 잘 걸린다는 거죠. 자기 힘만 믿고 막 행동하다가. 근데 여우는 아주 꽤는 많은데 그러니까 덫에 안 걸리죠. 그 대신 여우가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늑대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는 어떻게 하느냐.
사자의 힘과 여우의 머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라든지 인간이라는 게 뭐 인간은 조그만 피해는 정말 원한을 가지고 항상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압도적인 피해를 당하면 그냥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처음에 만약에 길들이려면 압도적인 공포를 안겨줘라 이거예요. 압도적인 두려움 안겨주면 그다음에 두려움에 따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근데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인간과 권력의 어떤 민낯, 속성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인간의 어떤 심성에 대해 가지고 정말 뭐 우리가 차마 이걸 밝힐 수 없는 감추고 싶은 어떤 비밀들을 하나씩 핀셋으로 콕콕 집어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특히 종교들은 되게 너무 불편해, 싫겠죠. 네,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정민현님도 돈 떼먹은 사람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저는 애초에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아, 그래? 누군가에게. 저는 성악설을 믿기 때문에 네, 빌려주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전제인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아요. 네. 딱 마키아벨리 인간관하고 정확히 일치하시네요. 오늘 진짜 가서 정독한다니까요. 저. 뭐 마키아벨리가 말 그대로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악한 보거든요. 기질이 있다. 악하다기보다는 흔히 말해서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네네. 그 대신 조그마한 어떤 그 모욕도 잊지 않고 반드시 복수하려고 그러고. 저 그래요. 저 진짜 그래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 일 수 있죠. 어쩌면. 근데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걸 숨기거나 혹은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제 그런 본질들을 좀 이렇게 감추려거나 혹은 이제 그걸 좀 고치려고 포장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또 포장 안 하면 이게 밀림세계가 돼버리니까 정글 법칙이 되니까 윤리와 도덕은 또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런 책,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 책은 왜 쓴 겁니까, 도대체? 이 책이 이제 서해진 배경을 보면 이제 마키아벨리가 결국 이제 그 놓여진 상황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마키아벨리가 놓여진 상황. 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가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들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출세는 하고 싶은데 네네. 집안은 또 환경이 어렵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환경이 나쁘진 않았는데 네. 아버지도 뭐 나름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고 나름 글을 좋아하는 분인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경제적 생활력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공부는 시키는데 뭐 그 당시에도 대학이 있었거든요. 예. 대학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거의 뭐 이제 독학을 하고 선생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또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선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고와 설득력 있는 논리 그리고 간결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다. 네. 글을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그 글을 가지고 자기 돈을 생활 벌어야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잘 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쓰면 그건 뭐 글이 먹혀들 수가 없죠. 네.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피렌체 시의 어떤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피렌체 하면 혹시 메디치가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 메디치. 예술을 알죠? 후원하는 메디치가. 정민여도 이거 알 것 같은데? 메디치가. 메디치 가문 뭐 메디치 가문 알죠. 메디치 가문. 그거 유명하잖아요. 또 이렇게 두 가문이 있잖아. 메디치 가문이랑 서로 대립하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있겠죠 뭐 당연히 있습니다. 네. 뭐 이탈리아 유명한 두 가문도 있고 근데. 네네네. 메디치 가문 알죠. 너 드라마에서 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늘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캐플린 몬테구 양립하는 가문이 있으니까 있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든 뭐 반드시 경쟁자 없는 사람 없고 그죠? 라이벌 없는 가문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이 이제 그 피렌체를 오랫동안 이제 지배해온 하나의 어떤 귀족적인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거기가 이제 쫓겨나고 이제 공화국이 된 거죠. 공화국이라고 하면 힘든데 당시 이탈리아 도시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의 공국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나라들이 있죠. 여러 개가. 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도시 왕국 이런 개념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피렌체를 지배해왔던 가문이 메디치인데 그 메디치 가문이 이제 결국
그 일종의 그 시민들이 쫓아내고 시민들이요? 네네. 하나의 어떤 공화국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공무원을 시작을 한 거죠. 외교관. 그 공무원으로는 잘 했어요? 아니 그 외교관의 능력은 아주 발휘를 잘했는데 네. 그 또 시간이 한 10년 지나가지고 메디치 가문이 다시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피렌체를 다시 탈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또 충신이 네. 또 지금 오늘의 정권이 역적이 바뀌면 되고. 부역자가 되버리겠죠. 그렇게 된 거죠. 10년 만에 한 10한 4년 뭐 14년. 이렇게 그렇게 됐죠. 우리 지금 정씨도 한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전 정권에서 열심히 힘썼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로. 아니 뭐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직업 공무원 제도라 가지고 그 뭐 정치적인 그 공무원들 어공들이라고 하죠. 어쩌다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은 뭐 어차피 나가야 되는 괜찮고.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예. 늘공들은 그 또 나쁜 늘공들이야 좀 어떻게든 채로 가려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권에 줄대려고 하거나 이렇게 기생하려고 했던 네. 이런 공무원들은 이제 갈리긴 갈리고. 근데 고위직 공무원들 중에 뭐 사실 이런 말하면 심한가.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제 대부분 고위직은 사실 1급 이상은 그 법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1급은 기본적으로 사표를 내야 되는 게 관례로 돼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요? 1급 이상. 왜냐하면 1급까지도 이제 1급부터 거의 이제 정무직으로 판정을 하거든요. 네네. 실제 1급 공무원은 정무직은 아니지만 1급의 이제 그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신임을 먼저 한번 물어봐라 이런 거죠. 네. 1급이면 그냥 장차관 정도? 아니요. 이제 1급이라고 하면 차관 복급 정도라고 하죠. 차관 밑에. 차관 밑에. 예, 장관 차관은 정무직 공무원. 그 완전 정무직이고. 예, 1급은 사실은 그냥 국가 공무원 맞습니다. 일반직 맞는데.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뀔 때 그 정도 고위직이니까 전 정권하고 일을 그 깊숙하게 이제 정책 개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신임을 묻는 것 이것들이 관례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전 정권에서 김기춘 실장이 문화부 1급 6명 사표를 받은 거는 이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1년 반 지나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정권이 출범할 때 한번 신임을 물어봐서 이미 했어야 됐는데. 아니면 뭐 그 단계를 넘어섰으면 이미 가는 것인데 그걸 일괄적으로 이제 사표를 한다는 것은 그 공무원의 어떤 지위라든지 권익을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지금 범죄적 행위로 이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키아벨리는 그 전 메디치 가문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때 이제 공무원 한참 잘했고 메디치가가 다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투옥이 되죠. 투옥까지 돼요? 투옥이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름 이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외교관을 하다 보니까 이 피렌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쪽 저쪽에 다양한 어떤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그럼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게 메디치 가문의 어떤 부하라고 관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직접적인 관계는 이제 교황 군대가 들어오면서 피렌체 이렇게 이제 투옥이 돼가지고 그 요즘으로 치면 그 혹시 그 영화 뭐였죠 그때 변호인 변호인에서 그 통닭구이 고문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나무에 이렇게 바베큐 꼬이듯 이렇게 그래갖고 매달려서 매달리게 만드는 거 사람을 이렇게 팔을 뒤로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날개 꺾기라고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에서 날개 꺾기라는 고문이라고. 그게 그렇게 오래된 겁니까? 야, 고문은 본래 뭐 고문의 역사는 인간의 시작과 거의 결을 같이 하죠. 날개 꺾기가 꽤 전통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4번을만 하면 어떤 강심장 그리고 어떤 강철 체력도 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4번? 예, 6번 당하고 완전 심신이 뭐 피폐해지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한마디로 그 이후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뭐 좀 요양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업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냥 책이나 보고 글이나 써야죠. 그렇죠. 그런데 글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글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바칠 글을 써야겠죠, 그죠? 다시 자기가 아첨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니 아첨보다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내가 이런 좋은 정책 방안을 갖고 있다. 내가 이런 좋은 전국 구상하는 운영하는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다시 좀 써달라. 다시 기용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치면 정책 보고서, 정무적 그러네요. 리포트를 한번 팍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군주론이에요. 군주론이에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메디치 가문
가문에게 어떤 바치려는 그런 그렇죠. 용도였던 거예요. 메디치 가문에 로렌초라는 당시 이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있었는데 네네. 이 친구한테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야말로 이 이탈리아를 통일시킬 이끌어나갈 최고의 어떤 적임자다. 그러니까 나의 이걸 받아가지고 나를 좀 기용해 주시오. 그러면 정말 환상의 우리 복식조 돼가지고 이탈리아 전국을 통일해서 그 당시 이탈리아 이제 인민들에게 우리의 희망을 줍시다. 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 실제 어떻게 됐어요? 실제 반응이 있었어요? 네, 받쳐서 읽었습니까? 결국 뭐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메디치가에서도 네. 아. 별로 네. 그 정도에 만족했나 보죠. 더 이제 천하를 꿈꾸기보다 그냥 나는 나의 피렌체만을 지키기. 피렌체만 만족했나 보죠.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럼 이 양반은 그 책 쓰고도 별로 이렇게 윤택하게 살진 못했겠군요. 네, 그 책을 쓰고 공무원이 되기는 합니다. 임용이 되긴 하는데 결국 임용이 피렌체에서요? 네, 네. 근데 다시 또 몇 년 하다가 또 이게 이 정세가 바뀌면서 다시 또 쫓겨나고 결국 이렇게 설설이 자기 어떤 웅지를 펼치지 못한 채 결국 숨을 거둡니다. 결혼은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정말 자상한 아버지고 훌륭한 남편이고 아주 독실한. 아직 돈을 못 벌어오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면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뭐 5명의 자녀를 둔. 네. 5명이면 괜찮았네. 뭐가? 궁합 금슬이 괜찮. 남편으로서 5명이면 제가 이제 둘에 플러스 지금 둘 계획 중이거든요. 네. 우리 정민여 전혀 괜찮은 남자가 아니던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정영진 씨는 그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게 그 겉모습만 봐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겉모습만 봐서 그렇고 저의 그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의 첫 번째 기준은 아이들과 아내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제 첫 번째 기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집안일을 뭐 내가 얼마나 도와주고 아이랑 몇 시간 놀아주고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한데 여자는? 아니 그런 면에서는 마키아벨리적이시네요. 제가요? 마키아벨리 이 사람도 같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마키아벨리의 핵심이 바로 아까 이제 결과가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이제 이 군주론을 쓸 때 가장 이제 유행했던 시가 당시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이런 시가 있거든요. 네네. 결과가 행위를 입증한다. 결과가 행위를 입증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행위가 이런 좋은 동기에서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건 입증이 안 되는 거다, 동기가. 네. 근데 이제 아마 방송 쭉 하면서 우리 정민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정박님은 있잖아요. 네. 모르는 게 없어요. 아 진짜. 지금 아무거나 그냥 막 물어봐도 있잖아. 다 대답해줘. 다 대답해줘요. 신기해. 그리고 막 사람 이름, 뭐 연도 이게 그냥 막 나와요. 틀린 적은 없어요. 저 진짜 그냥 막 물어볼 아무거나 건데. 막 물어봐. 아니 그러니까 틀린 척하지 않는 방법이 이제 우리 그래요? 몇 번 시험 삼아서 한번 물어봐요. 아무거나. 전혀 아무거나. 정말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정말 아무거나? 뭐 역사도 좋고 인문학도 좋고 뭐 어떤 거 저것만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인문학. 뭘 알아야겠네. 내가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이 질문도 뭐 지식이 있어야죠.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언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그 금서 네. 취급을 받다가 이 악마의 책으로 취급을 받다가 갑자기 라이징한 계기는 뭡니까? 바로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후반 이제 초중반에 네네. 그 독일에서 이제 그 어떤 당시 역사 철학이라는 붐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역사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역사라는 것들이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는 역사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목적주의라고 하는데 네네. 역사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의 시간이 변하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인류 역사도 하나의 어떤 단계를 향해서 밟아간다. 네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것의 가장 이제 최고봉이라는 사람이 혹시 헤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헤겔 진짜 나왔어? 알아. 진짜 헤겔 진짜 알아. 헤겔은 철학자야. 맞습니다. 헤겔은 철학자고 네. 헤겔과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그 철학자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누구? 루소. 루소는 좀 뒤쪽 아닙니까? 루소는 조금 앞쪽인데 조금 헤겔, 앞쪽이지만. 루소. 그리고
나 너무 답답하다. 뭐 제일 잘 유명한 철학하면 아는 사람 있잖아요. 잠깐만. 칸트. 네. 맞아. 칸트가 이상주의였나? 아니지. 뭐 독일의 칸트. 네, 관념주의. 네, 관념 철학. 예. 헤겔이면 헤겔은 반대잖아요. 그쵸? 아니 헤겔은 저기잖아요. 변증법 아닙니까? 그렇죠. 헤겔이? 헤겔도 이제 그렇죠. 헤겔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변증법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이게 다 주입식 교육의 교육의 폐해야? 폐예요. 예, 진짜로 예전에 이런 거 다 외워서 이렇게 잘 맞고 그랬었거든요. 공부도 썩 잘하고. 그러니까 헤겔 데카르트. 는 이제 16세기 쪽에 이제 또 프랑스처럼 아니야? 데카르트도 아니야? 다 나오네. 그러니까 헤겔이 그러니까 이 군주론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헤겔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헤겔은 역사를 중요시하게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서해진 당시 이탈리아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다툼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정말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튼튼하고 정의롭게 만들어가느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그런 걸 살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평화롭게 살면서 이 평화로운 시절에 얻은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사악하고 네, 악마적이고 네. 나쁘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랑과 항폐 시대를 살아가면서 얻은 그 정말 보석 같은 지혜를 우리가 네. 저 나쁜 거다라고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높게 평가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월엔 10월의 논리가 있다 뭐 이런 건 거죠. 그건 그건 또 우리 무슨 말이야? 이 JP만 아니고 영진 씨가 좋아하는 JP 네. 말인데요. 우리 충청의 맹주였어 JP가. 그래요? JP면 누구야? 김종필. 김종필이. 그럼 그런 얘기를 했지. 그래요. 10월엔 10월의 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좀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역사의 흐름이 좀 호흡이 길린 거죠, 그죠? 그럼 그게 한 사후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몇백 년? 1627년에 죽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19세기 중반이니까 거의 한 300년 이상이 기다렸죠. 그런 것도 다 외우세요? 몇 년도에 죽고 아니 신기하다니. 여기 뭐 우리가 이제 문서가 좀 있으니까 그죠. 아니 근데 문서를 안 보고 그냥 바로 대답하셨잖아요. 우리 정박님은 신기하다니까. 머리가 진짜 좋으신가 근데 보다. 근데 본래 이렇게 고전들이 300년간 묻혀 있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흔한 얘기예요? 좀 흔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삼국 유사, 네네. 삼국 사기 이런 거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몇백 년, 1000년 가까이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뭐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평가를 못 받았죠. 그건 사실 삼국 사기, 삼국 유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주권을 빼앗기고 네네. 우리가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괜찮은 민족이고 괜찮은 역사를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재발견된 거죠. 물론 예전에도 사람이 몰랐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조선의 정약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책들도 19세기 초반에 유배지 강진에서 저술됐지만 네네. 그 아무도 잘 사실 몰랐거든요. 그때는 20세기 초반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실학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야 이런 멋진 게 있었다. 그때 이제 발굴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순신도 좀 약간 난중일기. 그렇지. 이순신도 좀 뒤에 민족적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순신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이제 그 선조 입장. 난중일기. 난중일기 아니야? 맞죠? 아니 그러니까. 난중일기. 이순신하면 난중일기만 딱 나오는 거잖아. 당연히. 거북선. 이게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폐해예요. 아니 그럼 뭐가 있는데요 또? 이순신? 어. 이순신은 명량. 뭐야? 그렇게 난중일기랑 그런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 뭐가 여하튼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순신도 거의 20세기 들어서 민족 성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순신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선조가 네. 물론 죽었으니까 부담 없이 좀 높여준 측면도 있지만 기록으로서 유명하게 된 거는 서해 유성룡이 징비록을 썼지 않습니까? 네. 유성룡. 근데 네. 징비록을 쓰면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 국난을 극복한 거는 외교적으로는 내가 있었고 국방으로는 이순신이 있었다니까 우리가 양대 산맥이다. 우리가 상웅이다. 네. 서로 한상의 영웅들이 이렇게 지켰다. 힘을 합해서 그렇죠. 한 거다.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도 이순신급으로 올라가는 네네네. 거죠.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사실 뭐
선조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겠죠, 그죠? 자기가 결국 못난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임금들 입장에서도 결국 왕들이 신하를 너무 높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잊혀져 가다가 사실은 이제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이 되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재 신치호 선생 같은 사람들이 성웅 이순신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일본 쪽발이들에게 나라를 뺏겼지만 우리가 300 가병제는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 뭐 그 말이 있으면 혈염사나 이순신 장군의 칼 하나로 피로 외고의 피로 이 산하를 물들였다.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사실 1961년 박정희 장군이 5.16 이제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면서 자기도 이제 장군으로서 나라를 구했다. 나도 장군으로서 이순신 급이다. 그런 것들을 조금 하면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다 이순신 동상 세우고. 그래서 이순신 그러니까 유성룡에 비해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유성룡은 몰랐고 이순신은 당연히 알았던 게 학교마다 진짜 동상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런 또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순신과 있었군요. 광화문에도 동상을 만들었죠.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이순신과 누가 일치되냐 같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구했다. 나다 박정희. 바로. 내가 현대판 이순신이요. 내가 민족의 영웅이요. 바로 그런 이제 이것들 동일시를 사람들이 유도한 거죠. 와,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정말 알게 모르게 진짜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살았던 거네요. 네.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반성까지. 반성해야 돼. 자, 그래서 한 300년 정도나 뒤에 돼서 해겔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고전의 반열에 이제 이게 오르게 된 거예요? 뭐 그 이전에도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게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 이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도 사실 보면 아주 좋은 이제 교훈이라든지 인생의 뭐 교훈들도 많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좀 비열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분리할 때는 그냥 뭐 배신도 해도 되고 도망도 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종교라든지 뭔가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금서로 오랫동안 지정해 놨고 뭐 그 전에도 근데 아는 사람만 아는 정말 비전의 책으로 원래 자기계발서 같은 거구나. 일종의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네. 그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거. 성공이라기보다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 법. 네네네. 사기 안 당하는 법 이거죠. 권력자들의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다 권력자들은 그런 여우의 깨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에 기한 측면도 있죠. 뭐 군주론이요? 네. 민주주의랑은 좀 상반된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주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일깨워주는 거구나. 네네. 군주는 이렇게 행동한다. 그게 비춰가지고 군주들의 어떤 행위라든지 말을 평가해 보면 바로 그 속임수가 드러나니까 맹맹백과에 드러나는 거울 같은 거니까 오히려 그런 효과도 있죠. 그럼 이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쓴 게 군주한테 이렇게 하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군주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쓴 거예요? 뭐 모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의도는 이렇게 갔는데 의도와 무관하게 항상 해석이 되고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책도 그렇고 모든 뭐 예술 작품도 그렇고 또 인간의 말들도 그런데 내 의도가 이런 의도가 있었지만 그 의도라는 게 항상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에도 보통 해석을 할 때 의도론적인 해석에가 작가 의도가 뭔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말 그대로 영향론적 해석을 하는 거 있거든요. 나는 이 작가 의도는 뭔지 모르지만 나는 이걸 읽고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어떤 훌륭한 해석이 되는 거죠. 일종의 영향론적 해석, 수용미학이라고 하는 거죠.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군주론도 일종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죠. 여튼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한테 군주라는 사람, 권력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지배를 하는지를 좀 알려준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포악한 군주들의 생각, 행동을 간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 포악한 군주들의 행동 같은 거 뭐 한두 개 정도 혹시 일러주실 거 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혹시 우리의 군주는 아니지만 우리의 뭐 지도자들을 보면서 좀
파악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포악한 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긴 많은데 네. 이런 거죠. 뭐 이탈리아 어떤 도시인데 네. 그 어떤 도시에 이제 삼촌이 나름 그 도시의 유지예요. 그 조카를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대에 이제 그 지휘관의 어떤 기술을 배우고 이제 지휘수를 배우도록. 그 이 조카가 거기 가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나름.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요, 삼촌한테. 자기를 좀 초청해 달라. 내가 이제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 삼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 오라 그래요. 그럼 부하들 데리고 오거든요. 무장도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조카니까 무슨 일이 있겠어. 그 조카가 들어와가지고 이 도시의 실력자들을 다 소집해서 파티를 한번 열어다오. 내가 한번 삼촌 얼굴을 좀 낯을 세워주겠다. 네. 그러니까 삼촌이 흔쾌하게 파티를 열어줘요. 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술 열심히 마시고 이러다가 갑자기 다 죽여버리는 거죠. 삼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이제 이 도시를 장악하는 거죠. 조카가? 네. 실제. 네, 실제. 내가 지금 이름은 그 도시 이름 이제 왕을 까먹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나중에 이 사람이 근데 문제는 그 위에도 계속해서 이제 시민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해 나가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보다 좀 더 높은 체사레 보르자라고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실제 모델이라고 할 만큼 아주 네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거든요. 근데 체사레 보르자가 불러요, 이 사람들을. 근데 그럼 당연히 어떤 업무가 있을 줄 알고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무장 안 하고 뭐 맨몸으로 가면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다가 그냥 다 몰살당하죠. 네. 걔네들도. 네. 아니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잔인하게 행동할 때는 한 방에 다 잔인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조금씩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일 때는 포악할 때는 아예 학살을 하더라도 대량 학살을 한 번에 해버리고 그 위에는 이제 조용하게 가는 게 이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비법인데 조금씩 죽이면 결국 그건 이도저도 아닌 게 권력 유지 못한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여기서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왕들 있잖아요, 군주들이 네. 이제 중세 때 이럴 때 사람을 죽이는 방법 같은 경우 보면 그 미셸 푸코라고 프랑스의 어떤 네. 철학자의 네네. 책을 보면 그게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데 뭐 말 그대로 이제 광장에서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죽이는데 말 그대로 거의 한 대여섯 시간에 걸쳐 갖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문이다. 그러니까 만약 사형집행인이 그렇게 빨리 과다출혈로 빨리 죽게 만들면 사형집행인도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형집행인도 사형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떡해요? 조금씩 처음에 뭐 팔을 잘라다 그다음에 다리를 자르고 하나씩 자르고 나중에 뭐 못을 박고 뭐 창을 깨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왕의 힘을 이제 보여주고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체사레 보르자였나요? 거기 같은 경우도 자기에게 어떤 도시를 정복한 다음에 그 자기 부하를 임명해요. 그 부하 보고 너 잘 잡아 이래 된 거예요. 그립을 확실히 잡아 이래가지고 가서 그냥 뭐 정말 무자비한 어떤 정치를 펼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사람들이 불만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르자 같은 경우가 딱 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안 시켰는데 얘가 정치를 잘못했다. 바로 그냥 몸을 두 쪽을 내버려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이제 효시를 하거든요. 자기 부하를요? 예. 자기가 시켜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군주는 이제 능수능란하게 뒤통수를 잘 칠 줄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시켜놓고 뭐냐면 항상 나쁜 비난을 받을 사람을 내세우라 이거예요. 내 대신 나 대신에 욕바지를 할 사람을 내세우라. 나한테 직접 그리고 그 사람을 치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잘했다고 나한테 다 칭찬할 거 아니냐 이거죠. 군주는 그만큼 여우의 깨를 교활하게 굴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이 파멸당한다. 이렇게. 진짜 교활하다. 근데 이걸 읽은 그러면 일반 그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 글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읽게 한 거고요. 네, 못 읽게 한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중세시대 때는 책 한 권이 요즘 치면 뭐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큰 대형 자동차값 한 대 정도. 책 한 권 값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이 나오기 전에 책이라는 게 아주 고급 양피지 그 자체가 예술품이고 귀중품이거든요. 일일이 손을 또 써야 양피지 되니까. 가죽에다 일일이 필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 그렇지만 가톨릭은 예전에 이제 성경책을 지참 안 하거든요.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렬 가서 이제 신부님들이 말해주는 거 듣는 거죠. 읽는 게 아니거든요. 듣는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그 가톨릭 교회 전통은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기보다는 들으라고 하죠. 그냥 가서 예, 그 전통이죠. 설교를 듣는. 책이라는 게 워낙 비싸고 그리고 책은 전부 다 그 당시 라틴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글을 또 못 읽는 사람들이 네네네.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텐베르크가 이제 그 인쇄술 발전 나오고 말 그대로 루트가 이제 독일어로 이제 각각의 민족 언어로 이제 네.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은 결국 어차피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이 읽게 된 거는 그 구텐베르크 이후 이제 17, 18세기 넘어오면서 그 이런 책을 안 읽고요. 주로 이제 그 도색 소설, 신화, 뭐 로맨스 소설, 야설. 그렇죠. 요즘 지금 야설을 네네네.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야설들을 읽으면서 조금씩 이제 책에 대한 어떤 책에 대한 것보다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적개심과 그 이제 허위의식을 간파한 거죠. 네. 뭐냐면 그 주로 나오는 그 당시 책들이 우리 혹시 사드 백작 들어오셨죠? 세디즘이라는. 세디즘 알아요. 네, 세디즘. 그 세디즘의 세디즘 너 알.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이 생각했지 사드. 아니야. 세디즘 알아요. 세디즘이 바로 세디스트가 바로 그 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드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도 번역 몇 군데 있거든요. 아주 네네. 유명한 교수님들이 번역했는데 줄리엣 미덕에 관하여 뭐 악덕에 관하여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을 읽어보면 당시 어떤 배경이 주로 중세 깊숙한 수도원이라든지 소녀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막 모든 음탕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모든 막 남녀 상렬지사가 벌어지고 그런 책들이 막 보급되면 사람들이 정말 고상하고 순수할 줄 알았던 신분이 분명히 이렇게 개판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허위의식들 그리고 이제 귀족들이 어떻게 노는가 귀족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논다 이런 거 하면서 야 이거 뭐 귀족들이 완전 하늘나라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이거 더 문제가 많구만 이런 어떤 지배계급에 대해서 불만을 것들을 갖고. 예. 근데 저 잠깐 여담이긴 한데 왜 우리 한참 저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잔혹동화라고 들어보셨죠? 막 그런 것도 막 그런 것들의 일종이에요? 근데 잔혹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충 그림 형제들 있잖아요. 그림 네, 거기서 맞아요. 이제 수집이 많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잔혹동화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현실을 반영했겠죠. 현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그 계모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당시에 원래 계모 밑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네. 왜냐하면 보통 엄마들이 이제 애를 예를 낳다가 당시 산후조리가 잘 못 되니까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랄 때는 자기 친모하고 이제 엄마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충돌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말씀 그대로 이제 뭐 그게 뭐죠? 말씀 그대로 이제 친모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때 배경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아리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동의 발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이라는 거는 잘 들어 적어가면서. 네네. 나 지금 오늘 공부 진짜 많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동이라든지 우리가 소년, 유년기라는 거는 근대가 발명해낸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동만을 위한 뭐 책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다. 아동만을 위한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 없었죠. 아동복이라는 게 생겨난 게 그렇죠. 뭐. 동료, 동시, 아동복, 어린애만을 위한 뭐 장난감, 어린애들만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어린애들은 그냥 키 작은 어른인 거죠.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냥 일을 다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정영진 씨의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네요. 내가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애들을 그렇게 편하게 놔주면 안 된다고 우리 정민여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 아동기라는 게 그때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충분하게 좀 이제 훈육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써먹어야 되니까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공장 가서 굴뚝당하니까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손해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노동력의 그냥 대상이었던 거군요. 뭐 그리고 이제 좀 더 애들을 그냥 아무 교육 안 시키고 하면 좀 뭐를 가르쳐야지 잘 부리먹을 수 있잖아요. 좀 똑똑해야지 뭘 부리먹는데 글도 모르고 숫자 계산도 못하면 시킬 수 없잖아요. 상점 정원도 못 시키고 공장 가서 뭘 해도 아무거나 누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글도 좀 알아야 되고 숫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 글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애들 공장에서 이거 숫자 틀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근대 자본주의가 그거부터 시작이 됐다. 네,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려면 그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시장이 만들어지려면 그 뭐가 돼야 됩니까? 공장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공장의 대량. 공장이 만들어지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농민들만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을 인클로즈 운동회가 쫓아내버리고 이 사람들이 도시에 나왔는데
이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말도 안 통할 거 아닙니까? 함경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이 서울에서 공장에서 만났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생각하는 말들 자체가 여기서 낙지를 달라는데 저기서는 오징어를 주고 잃어버리면 다 다르게 쓰니까. 곰에 좀 갖고 온나?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바지 갖다 달라는 게 여기 안 되는데 저기서는 바지 갖다 달라면 죽도 칼 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준말을 공부하는 학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표준어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기본적인 어느 공장 가서 팔릴지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일부터 시켜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담배 농사 지으면 애는 담배 농사만 하면 되는 거고 논농사 이러면 되는데 아니 이 애가 지금 이 공장 갔다 저 공장 갔다 할지 모르니까 기본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시작된 예전엔 거예요. 직업 교육을 먼저 하고 교양 교육을 나중에 했는데 근데 근대에서는 교양 교육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교양이 딴 게 아니고 글쓰기하고 숫자 이 교양을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기본이 돼 있으면 나중에 호환성이 높잖아요. 호환성이 높아. 범용성이 높아지잖아요. 뭐 실자는 공장 갈 수도 있고 기계 만드는 공장 갈 수 있고 빵 만드는 뭐 다양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기본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제 숫자 하나씩 이제 알아가고 있거든요. 네. 뭘부터 시킬 거예요? 이제 공장 다녀야 되니까 해도 여기 와서 무슨 녹음하고 뭐 이런 거 가르치면 되겠네. 보니까 전자기기도 잘 만지던데. 유튜브 벌써 지가 찾아갖고 다 검색해서 지금 핑크퐁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끼가 보여 지금. 야, 하여튼 이 마키아벨리가 쓴 이 군주론 요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안에서 우리가 좀 간파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유용한 좀 구절들 같은 게 있는지 우리 또 이거 써먹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써먹을 구절들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벌써 끝나요? 너 지금 뇌 회로가 이미 다 찬 것 같아요. 정민현님은. 네네 알겠습니다. 네, 휴식이 필요해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듣는 분들도 힘들어요 지금 사람 이름 너무 많이 나왔어. 네, 그거 좀 정리하실 시간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군주론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 유용한 구절들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